죽음을 연장하는 치료를 거부하고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 태평양을 건넌 80살 의사 아버지.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말릴 수 없었던 딸인 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33 여성 케이트입니다. 현재는 디지털 마케팅 회사에서 콘텐츠 디렉터로 일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패션과 뷰티 브랜드들을 주요 클라이언트로 두고 있고, 저는 주로 브랜드 캠페인 기획과 영상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도시의 삶이지만 그래도 꽤 만족하며 살아가던 중이었어요. 그런 제 일상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건 지난 겨울이었어요. 제 아버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일해오셨고 라스베가스 인근 지역에서 꽤 오랫동안 병원을 운영해왔습니다. 환자들에게 존경받는 분이고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늘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세요. 그런 아버지가 5해 전 만성신부전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건강이 안 좋아진 줄만 알았는데 병원에서 이식이나 투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가족은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 아버지는 단호했어요. 나는 내일도 내 삶도 포기할 수 없다며 투석 치료를 거부하셨습니다. 주당 여러 번 정해진 시간에 투석 센터에 가서 몇 시간씩 누워 있어야 하고 시술 후엔 기운이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드셨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료는 물론이고 환자들과의 소통도 어렵고 평생 지켜온 자신의 일상과 직업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두려움이셨습니다. 그 말에 저와 어머니는 너무 속상했지만 누구보다 의료에 대해 잘 아는 아버지의 결정이었기에 억지로 막을 수 없었어요. 그 뒤로 아버지는 수많은 논문을 읽고 치료 대안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런 아버지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중 올해 초 아버지가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한국에 갈 거야. 줄기세포 치료를 받기 위해서야. 순간 커피잔을 놓칠 뻔했어요. 한국이라고요? 그것도 대학병원도 아닌 개인 병원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겠다고요? 처음엔 너무 황당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단호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게 되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기도 했고 솔직히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한국을 신뢰하는지도 궁금했거든요. 저는 사실 한국에 대해 그리 잘 알지 못했어요. 친구들 중엔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어떤 친구는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보기 위해 일본까지 다녀오기도 했고 또 다른 친구는 사랑에 불시착에 빠져 매일 밤 울면서 드라마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는 한국 화장품 리뷰만 올리는 뷰티 블로거가 되겠다며 밤새 영상 편집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 열정이 대단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있어서 그냥 먼 나라 정도의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한국의 줄기세포 치료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특히 조병수라는 의사를 직접 찾아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의 논문을 다 읽었다며 진짜 이 시술이 효과가 있다면 그 사람 손에 맡기고 싶다고요. 솔직히 저는 걱정이 앞섰어요. 한국에서 치료가 제대로 될까? 아버지가 너무 기대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죠. 하지만 한편으론 호기심도 생겼어요.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버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회사를 한 달 휴직하고 아버지와 함께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는 평온한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셨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지도 몰라. 이건 꼭 해봐야 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인생을 걸고 한국으로 향하는 이 80살의 의사,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며 내가 아직 알지 못한 한국이라는 나라에 첫 발을 들이게 된 이야기. 그렇게 저의 한국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그저 다른 나라에 왔구나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공항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도착하자마자 눈에 띈 건 한국 사람들의 빠르고 질서 있는 움직임이었고 공항 시설의 깔끔함과 효율적인 시스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여기 참 정돈 잘 되어 있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항에서 강남의 병원까지 이동하는 동안 공공교통의 정확성과 편리함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고
탑승한 승객들 모두가 조용히 자리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면 늘 긴장을 늦추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찾아간 병원은 일반적인 개인 병원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체계적이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접수대에 있는 직원들은 모두 밝은 미소로 인사했고 안내는 친절하고 정확했어요. 대기 시간도 거의 없었고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도 병원 내부를 둘러보며 여기라면 믿고 맡길 수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조병수 박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분이 너무 차갑거나 무뚝뚝한 분일까봐 조금 긴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박사님은 우리에게 무척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셨고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치료 계획에 대해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어조로 설명해 주셨고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마치 제자처럼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시술을 받기 전 아버지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했어요. 특히 자가지방률의 줄기세포를 채취하려면 지방이 어느 정도 있어야 했기 때문에 체중을 늘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식단에도 신경을 쓰며 지방을 늘릴 수 있도록 고칼로리 음식을 중심으로 먹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한국 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버지는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잡채에 푹 빠지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엔 병원 근처에 있는 조그만 가정식 식당에 갔었어요. 벽에 붙은 메뉴판은 손글씨로 적혀 있었고 가게 안에서는 정겨운 국물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된장찌개를 주문하셨고 저는 제육볶음을 골랐어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가 뚝배기에 담겨 나왔고 그 옆에는 잘게 썬 부추김치, 오징어젓, 콩나물 무침 같은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였어요. 아버지는 첫 숟가락을 뜨시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이거 미국에서 먹던 거랑 완전 다른데 라며 연신 감탄하셨습니다. 구수한 국물에 감자와 호박, 두부가 가득 들어 있었고 짜지도 않고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잡채였어요. 어떤 날은 아주머니가 반찬으로 내주셨는데 쫀득한 당면 사이로 고기와 채소의 식감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고 간도 딱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잡채는 진짜 예술이다. 왜 여긴 모든 반찬이 예술이냐? 라며 젓가락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날은 결국 잡채를 한 접시 더 부탁드렸고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아버님 입맛에 맞으셨다니 제가 더 감사해요라고 하셨습니다. 김치찌개는 조금 맵다 싶었지만 아버지는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연신밥 위에 찌개를 얹어 드셨어요. 이건 약간 중독성 있는 맛이야. 처음엔 맵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먹게 돼. 그러다 결국 나중에는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신기하고 귀여워 보일 정도였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저 역시 이 나라의 음식이 단지 영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해준다는 걸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한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주인 아주머니와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걸 아시더니 특별히 직접 담근 김치를 내어주셨어요. 그 따뜻한 정이 너무 고마워서 아버지는 감격한 얼굴로 한국 사람들 참 친절하구나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한국에 오길 잘했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치료 당일이 되자 아버지는 오히려 저보다 더 차분해 보였습니다. 시술은 무사히 마무리되었고 박사님은 시술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반응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회복을 위한 이틀 동안 병원 근처 숙소에서 지냈는데 저는 거의 매 시간마다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며 긴장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아버지가 손을 쓱 내밀며 말씀하셨어요. 이상하게 손끝이 따뜻해졌어. 어제까지는 차가웠는데 오늘은 진짜 혈액이 도는 게 느껴져.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진짜 뭔가가 바뀌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아버지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상상조차 못했던 회복의 속도였고 아버지 역시 자신이 느끼는 몸의 변화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후로 아버지는 점점 더 밝아졌고 작은 일에도 감사해 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이 나라가 단지 의료 기술이 뛰어난 곳이라는 것 이상의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엔 정성과 배려가 스며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그동안 제가 몰랐던 세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치료 후 며칠이 지났을 때 아버지의 얼굴에는 분명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생기가 돌았고 표정에서도 피곤함보다는 안도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걸 보며 다행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조금은 조심스러운 기대도 하게 되었어요. 정말로 이곳에서의 치료가 아버지의 삶을 바꿔줄 수도 있겠다는 희망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그 감정이 길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점심 무렵 저희는 근처에 있는 전통 한정식집을 방문했습니다. 따뜻한 나무 인테리어와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조용한 식당이었고 식사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다양한 반찬들과 정성 가득한 음식들에 아버지도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이건 그냥 식사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이야라고 하시며 사진도 찍으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 갑자기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며 이마를 짚으셨습니다. 잇몸이 아파서 씹는 게 힘들어라고 하셨고 저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몇 년 전 미국에서 치료받았던 치아 보철물이 헐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민망한 듯 웃으셨지만 저는 걱정이 앞섰어요. 여기서 지금 당장 치과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에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어요. 불편하신가 보네요. 혹시 도움드려도 될까요? 라는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외국인인 저희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일은 미국에선 거의 보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더 의외였어요. 저는 당황하면서도 상황을 설명드렸고 그분은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근처 치과를 검색해 주셨어요. 여기서 걸어서 10분 거리쯤에 괜찮은 곳이 있어요. 제가 전화해서 지금 진료 가능한지 물어볼게요. 정말 그렇게까지 해주시지 않아도 된다고 몇 번을 사양했지만 그는 끝까지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전화를 마친 후 저희를 직접 치과 앞까지 안내해 주시고는 잘 치료받으세요라는 말만 남기고 조용히 떠나셨어요. 마치 어디선가 등장한 천사 같았다고 하면 과장일까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치과에 도착하자 접수부터 진료까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진행됐어요. 미국에서 같았으면 진료 예약만 해도 며칠은 기다려야 했을 텐데 이곳에서는 서류 한 장 작성하고 바로 진료실로 안내되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은 유창하진 않았지만 분명하고 따뜻한 말투로 아버지의 상태를 설명해 주셨고 치료는 아주 매끄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이었던 건 치료비였습니다. 미국에서 같은 처치를 받았을 때는 몇백 달러가 들었는데 여기서는 그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게다가 이 모든 과정이 스트레스 없이 자연스럽게 진행됐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치료를 마친 후 치과 의자에서 일어나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여기 사람들 정말 대단하구나. 친절하고 꼼꼼하고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 돌아가는 길에 저는 잠시 멈춰서 그 식당 앞을 바라봤어요. 처음엔 단순한 불편함에서 시작된 사건이었지만 그 안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단지 기술력이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깃든 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고 따뜻한지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뒤 아버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 살며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빠,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왜 여길 그렇게까지 오고 싶어 하셨는지.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는 살아있는 동안 의사로서 내 선택을 후회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리고 지금 나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 그 말에 저는 왠지 울컥했어요. 단지 치료를 위해 한국에 왔던 여정이었지만 이곳에서 저는 삶의 방식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다르게 존재할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단순한 배경이 아닌 하나의 새로운 세상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분주한 차량 소리와 골목길에서 들려오는 자전거, 벨 소리가 어쩐지 정겹게 들렸어요.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낯설고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이 도시의 공기마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거울 앞에 서서 양복을 차려입고 계셨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조병수 박사님을 마지막으로 뵈러 가는 날이었어요. 그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입은 아버지는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걸음걸이도 힘이 느껴졌습니다. 어깨를 쫙 펴고 넥타이를 매는 그의 손길에서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한국에 오기 전엔 이 양복이 좀 헐렁했는데 이제 딱 맞는 것 같지 않니?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을 때
저는 뭔가 벅찬 감정이 올라와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조 박사님은 변함없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최신 검사 결과를 함께 확인하며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수치상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고 앞으로의 경과도 좋을 것 같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묻듯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미국으로 돌아가도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시 투석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될까요? 조 박사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러나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상태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생활 습관을 관리하시고 2차 시술 받으러 다시 오시면 훨씬 더 좋아지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 스스로도 아시겠지만 몸은 정직하니까요. 아버지는 박사님께 고개를 깊이 숙이셨고 저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또 한 번 울컥했어요. 고맙다는 말이 이렇게 진심으로 들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아버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병원 건물을 다시 한번 바라보셨습니다. 여기서의 시간은 내 인생의 선물 같았어. 단지 병을 치료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되살린 느낌이야. 그 말에 저는 무척 놀랐습니다. 평생을 의사로 살아온 분이 치료받는 환자의 입장이 되어 이런 말을 하다니요. 저는 그 순간 이 여정이 단지 아버지의 생명을 연장하는 목적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이곳에서 다시 사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한국의 풍경을 유심히 바라보셨어요. 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고속도로, 잘 정돈된 도심,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아버지는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어요. 이 도시는 사람 냄새가 나. 기술도 놀랍지만 그 기술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더 놀라워. 비행기 탑승 전 마지막으로 공항 라운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저는 그동안의 일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단순히 의료 기술이 뛰어난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에서 저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정서와 철학을 만났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삶을 함께 돌보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저는 잠깐 혼자 외출하여 서울 북촌을 산책한 적이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고즈넉하게 자리한 한옥들과 그 안에서 전통차를 즐기던 사람들, 그리고 조용히 책을 읽던 아이의 모습이 어쩐지 잊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양성이 고스란히 일상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이 경험을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졌습니다. 단순한 여행 브이로그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영상으로 전하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마케팅 업계에서 수많은 브랜드의 이야기를 다뤄봤고 그럴듯한 광고 문구를 만들어내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이건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 만든 캠페인이 아니라 제 가족의 이야기였고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짜 이야기였어요. 병원에서의 치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겪은 여러 순간들이 제 감정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병원 진료를 마친 뒤 아버지와 함께 서울 종로 근처의 전통 찻집에 들렀던 적이 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가 우연히 발견한 그 찻집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한옥 구조의 나무 바닥이 삐걱이고 문을 열면 종소리처럼 청아한 차향이 퍼졌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일들을 조용히 되짚었어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곳의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따뜻해. 나를 단순한 환자로 보지 않고 하나의 사람으로 대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모든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단순히 좋은 나라였다는 리뷰나 관광 명소를 담는 영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과 감정, 변화가 어떻게 한 나라의 문화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 의료 시스템의 디테일한 부분도 기록하기로 마음먹었고 병원의 친절한 프로세스, 대기 시간 없이 효율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는 모습, 의료진들의 전문성과 환자에 대한 존중, 그리고 치료 비용의 합리성까지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병원 외적으로 느낀 따뜻함도 영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식당 아주머니의 김치, 치과를 안내해준 낯선 남성의 배려, 그리고 길을 잃었을 때 도와준 지하철 역무원까지. 이건 단지 친절함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사회 전체가 보여주는 공동체적 정서의 한 조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따뜻한 이야기들을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하거나 브이로그 중간중간에 내레이션으로 삽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경험은 아버지와 함께 참여한 한건강식품 박람회였습니다. 조 박사님의 추천으로 간 이 행사에서 한국의 다양한 헬스케어 기술과
웰빙 식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는데 저는 이 작은 박람회에서 한국의 건강 철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단지 몸을 고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삶 전체를 돌보는 철학이 녹아있는 제품들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이 부분도 꼭 영상으로 담고 싶었습니다. 저는 돌아가면 우리 회사 내부 미팅에서 이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 시리즈를 제안할 계획이에요. 치유의 나라,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의료 기술과 문화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저와 아버지의 이야기로 시작될 겁니다. 그것이 제 일의 본질과 사명을 다시 정의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게 만든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케이트, 이번 여정은 너한테도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을 것 같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아빠. 이제 한국은 제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곳은 아빠를 다시 살게 해준 곳이고 저한테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가르쳐준 나라예요. 하늘 위로 솟아오른 비행기가 구름을 가르며 북태평양을 건너기 시작할 때 저는 다짐했어요.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고. 아버지의 2차 치료를 위해서도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있어서 단지 여행지나 치료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준 따뜻하고 정숙한 사람들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곳을 두 번째 고향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돌아온 뒤 저는 바로 회사로 복귀해 영상 제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은 자료와 촬영본, 그리고 직접 쓴 인터뷰 원고를 정리하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신기하게도 손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건 마치 나 자신이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전하고 싶어서 가슴 속에서 계속 뭔가가 밀려나오는 느낌이었어요. 편집을 마친 뒤 한국이 우리 아버지를 살렸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지인들과 몇몇 동료들, 그리고 관련 커뮤니티에만 공유했는데 영상이 올라간 지 3일도 안 되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영상이 무섭게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감동이에요. 저도 아버지 치료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이런 곳이라니. 한국 의료 시스템은 정말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저도 한국 가보고 싶어졌어요. 영상 보다가 눈물 났습니다. 가족을 위한 딸의 진심,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댓글이 계속해서 달렸고 공유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틀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겼고 영상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도 활발히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한국의 방송사와 해외 의료 전문 채널들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이 영상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일만 하던 편집 디자이너가 제게 다가와 정말 멋졌어요. 저희 아빠도 비슷한 병이 있는데 용기를 얻었어요라며 고맙다는 말을 전해줬을 땐 정말 울컥했어요. 회사 대표님도 따로 저를 부르셔서 이번 영상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보여줬어. 이 시리즈 꼭 이어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유의 나라, 한국 시리즈가 공식적으로 시작됐고 저는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영상 이후 전 세계에서 한국의 줄기세포 치료와 조병수 박사님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메일함에는 각국의 환자 가족들로부터 온 문의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쌓였고 심지어 일본, 캐나다, 독일, 브라질 등 다양한 나라의 의료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함께 협업하자고 제안해 오기도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와서 한국의 의료 관광을 소개하는 공식 행사에 초청받았고 그 자리에서 저는 저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직접 전했습니다. 제가 겪은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나라였습니다라는 제 말에 청중들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격스러웠던 건 아버지의 변화였습니다. 영상을 본 많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중 일부는 이메일을 통해 직접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하나하나의 진심 어린 답장을 보내셨고 이렇게라도 내 지식과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내가 살아있는 의미가 더 커지는 것 같아라며 다시 진료를 시작하실 계획까지 세우셨어요. 그 영상은 단지 하나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회복을 이야기했고 인간의 가능성과 선택의 중요성을 증명했으며
국경을 넘어 마음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리를 건너는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저는 그때의 영상 댓글들을 하나씩 다시 읽곤 합니다.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사연과 공감,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들이 다시금 저를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이제 저는 콘텐츠 디렉터로서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한국, 그 나라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 따뜻하게 숨 쉬고 있습니다. 저는 곧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아버지의 2차 치료를 함께하며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람의 온기를 영상으로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버드 나왔다고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선 그 하버드 졸업장도 아무 의미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나고 자란 에밀리라고 합니다. 지금은 29살이고요. 지난 봄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꿈꾸던 하버드 MBA를 마친 거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가족들도 친구들도 모두 축하해줬고 저 스스로도 앞으로는 모든 문이 활짝 열릴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건 완전히 제 착각이었어요. 시애틀에 있는 저희 집은 호숫가 근처에 위치해 있어요. 맑은 날엔 집 앞에서 커피 한 잔 들고 호수를 바라보는 그 시간이 제 일상의 작은 사치였고요. 부모님은 두 분 다 교사세요. 아버지는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시고 어머니는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세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배움은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지켜줄 수 있는 무기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하버드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미국 중서부의 보통 가정 출신인 제가 하버드라니 그 소식은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하버드에서의 2년은 정말 치열했어요. 잠도 줄여가며 케이스 스터디하고 조별 프로젝트 하느라 도서관에서 날 세우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취업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버드 MBA 출신이면 대기업에서 알아서 데려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졸업하고 현실을 마주하니 모든 게 달랐어요. 인터뷰는 고사하고 이력서 넣은 회사 대부분은 연락조차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받은 회신은 모두 정중한 거절뿐이었어요. 그것도 대부분 자동 회신이었고요. 당신의 뛰어난 배경과 경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포지션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 말이 저를 찌르는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좌절했고 어느 순간 자신감도 바닥이 났어요. 그렇게 취업을 못하고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제게 가장 큰 충격을 안긴 일이 생겼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 소피가 한국으로 떠나겠다는 거였어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나 서울에 있는 로펌에서 일하게 됐어. 뭐라고? 서울. 한국이라고? 소피는 뉴욕 출신으로 저랑 하버드에서 만난 친구였고 항상 의지가 되던 존재였어요. 같이 밤새 프로젝트도 하고 휴일마다 브런치 먹으러 다니며 미래를 함께 그리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한국이라니요. 저는 솔직히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미국 밖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것도 놀라운데 하필이면 한국이라니. 그때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거라곤 케이팝 조금. 그것도 유명하다고 해서 이름만 들어봤지. 노래 하나 제대로 들어본 적 없었어요. 한국 드라마는 한 번도 본 적 없었고요. 식문화도 낯설고 언어도 모르고 거리도 멀고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굳이 거길 선택했을까? 소피, 너 진짜 괜찮은 거야? 한국은 너무 멀고 생각보다 엄청 발전된 곳이야. 너도 한번 알아봐봐. 소피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점점 마음이 서운해졌어요. 이젠 우리 사이도 멀어지는구나. 그렇게 소피는 떠났고 그날 이후로 저는 뭔가 마음속에 큰 구멍이 뚫린 기분이었어요. 그 이후 이상하게 한국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는데 우연히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코리안 바비큐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갑자기 소피가 생각났고 그냥 들어가 봤어요. 불고기라는 걸 시켰는데 아니,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맛있지? 미국 음식과는 전혀 다른데 뭔가 친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맵지도 않고 짜지도 않은데 감칠맛이 도는 그 양념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반찬으로 나온 김치와 잡채도 생전 처음 먹어봤는데 하나같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유튜브에서 케이팝을 검색해봤고 처음으로 방탄소년단 노래를 들어봤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에너지 넘치고 멜로디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영상 추천으로 떠오른 한국 드라마 하나를 클릭했는데 밤새 보게 됐습니다. 아니, 한국이 이렇게 매력적인 나라였어. 그때부터 제 일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 음식점 찾아다니고 한국어 인사도 외워보고 한글도 조금씩 익히고 소피가 간 나라가 어떤 곳인지 저도 알고 싶어졌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미국의 취업 현실은 점점 더 냉혹해졌어요. 하버드를 나와도 일자리가 없고 현실은 명문대 졸업장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는 걸 매일 느꼈습니다. 그렇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점점 커졌어요. 한국은 어떨까? 소피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내어 소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동안 답이 없어서 포기하려던 찰나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에밀리, 연락줘서 고마워. 나 너한테 해줄 말 진짜 많아. 한국에 와볼래?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멈춘 듯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가 바뀌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큰 변화가. 그리고 저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따라 비행기 표를 예매하게 됩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시작된 제 두 번째 인생 이야기입니다.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결제한 순간 심장이 괜히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미국에서도 못 구한 일자리를 낯선 나라에서 구할 수 있을까? 하지만 후회보다는 기대가 조금 더 컸어요. 지금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보단 뭔가라도 해보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으로 출발하기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한국 문화를 검색하고 유튜브에서 한국 직장 생활에 대한 브이로그를 찾아보고 한글도 하루에 2시간씩 독학하며 배웠습니다. 뭐라도 알고 가고 싶었거든요. 소피가 있었기에 최소한 언어 장벽은 극복할 수 있으리란 막연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이 많으셨고 아버지는 조용히 제 짐을 도와주셨어요. 에밀리, 한국은 미국이 아니야. 모든 게 낯설고 힘들 수 있어. 알아요, 엄마. 하지만 여기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난 이제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한밤중에 공항에서 혼자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 가까운 긴 비행이었지만 도착해서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딘 순간 놀라움이 밀려왔어요. 공항이 어찌나 깔끔하고 조용한지 마치 영화 세트장에 들어선 기분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했고 안내 표지판도 영어가 병기돼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소피는 서울 강남에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머물 숙소와 기본적인 생활 정보, 그리고 한국에서 지내는 팁들을 꼼꼼히 설명해 줬어요. 일단 적응부터 해. 그 다음은 내가 천천히 도와줄게. 그 말에 괜히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혼자가 아니란 걸 새삼 느꼈습니다. 소피는 서울 강남에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머물 숙소와 기본적인 생활 정보, 그리고 한국에서 지내는 팁들을 꼼꼼히 설명해 줬어요. 일단 적응부터 해. 그 다음은 내가 천천히 도와줄게. 그 말에 괜히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혼자가 아니란 걸 새삼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소피는 제 곁에 꼭 붙어 도와줬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 교통카드 등록, 심지어 편의점에서 먹을 만한 간식까지 추천해줬어요. 서울이란 도시가 여전히 낯설었지만 소피 덕분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소피가 불쑥 말했어요. 오늘 시간 좀 괜찮아. 우리 회사 잠깐 구경할래? 당연히 좋다고 했습니다. 소피는 한국으로 먼저 와서 일한다는 것만 알았지 정확히 어떤 회사를 다니는지는 제가 자세히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어느 로펌에서 일한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피가 저를 데려간 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서울 중심부 고층 빌딩 안, 넓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의 사무실, 로비엔 고급진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직원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여기 진짜 멋진데? 그 말을 들은 소피가 슬쩍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여기 대표야.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대표라고? 응. 로스쿨 졸업하고 미국에서 경력 쌓은 다음 한국에 와서 로펌 차렸어. 이제 직원이 20명쯤 되고 글로벌 계약도 점점 늘고 있어. 믿기지가 않았어요. 항상 옆에서 함께 공부하고 고민하던 친구가 이렇게까지 성장해 있었다니.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지, 얼마나 치열하게 도전했을지 단박에 느껴졌어요. 그날 소피는 회의실 하나를 내어주고 저에게 회사를 소개해줬습니다. 업무 영역,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까지.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점심시간엔 함께 구내식당에서 식사도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길에 소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에밀리, 우리 회사에서 너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해.
미국 시장 이해도 높고 영어 커뮤니케이션도 완벽하고 그리고 넌 하버드 출신이잖아. 한국에서는 그 경력이 진짜 강점이 될 수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소피를 바라봤어요. 그 말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생각만 해봐. 정식 면접도 보고 내가 하고 싶은 역할도 조율할 수 있어.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의 밤거리를 혼자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지만 마음 한켠은 따뜻했어요.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 그리고 제게 다시 기회가 찾아왔다는 사실이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서 진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소피의 제안을 받은 후로 저는 매일 밤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에 와서 느꼈던 따뜻함과 신선함, 그리고 소피의 회사가 보여준 가능성까지 모든 것이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감정도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한국에서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문화는 다르고 언어도 아직 서툴고 업무 방식도 생소한 이곳에서 내가 진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어요. 결국 저는 마음을 다잡고 정식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소피는 회사 내에 외국인 채용 절차가 따로 마련돼 있다며 면접 준비에 필요한 자료들을 전달해줬어요. 저는 며칠 동안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를 다시 정리하고 자기소개와 장점 단점을 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 연습하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면접 당일은 이상하게도 유난히 맑은 날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정장 차림의 실무진들이 앉아 있었고 소피는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려 한 듯 외부에 있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빠졌어요. 덕분에 저도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은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한국 회사라 해서 위계질서가 엄청나게 딱딱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면접관들은 유쾌하고 친절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겪었던 프로젝트와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문화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등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무 중심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회사 로비로 나오는데 마치 제 자신이 조금 더 성숙해진 느낌이었어요. 결과는 일주일 뒤에 통보해준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요. 그 사이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더 깊이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관광객처럼 유명한 명소만 찍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도시의 결을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조금 특별한 장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망원동에 있는 작은 재즈바였습니다. 낮에는 카페로 운영되다가 밤이 되면 조용히 재즈가 흘러나오는 공간으로 바뀌는 곳이었죠. 입구에는 간판조차 제대로 없고 낡은 목재 계단을 따라 올라가야만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은 서울 한복판에서 마치 다른 시대에 들어선 듯한 기분을 주었어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한국 청년이 마이크를 잡고 나얼이라는 가수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목소리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와인을 홀짝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그 분위기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방인이 아니라 서울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다음 주에는 동묘 벼룩시장에 갔습니다. 소피가 정말 별세계 같은 곳이야라고 해서 가봤는데 진짜로 그랬어요. 전축, 낡은 장난감,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이쑤시개 통까지 없는 게 없더라고요. 할아버지들이 파는 1,000원짜리 물건 하나하나에 세월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무심코 손에 들어온 오래된 회중시계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값을 묻고는 지갑을 꺼내고 있었어요. 그 시계를 손에 쥐고 있는 동안 서울이라는 도시의 깊은 시간과 숨결을 조금은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성수동의 한 공장지대에 있는 미술 작업실 겸 카페를 찾았습니다. 입구는 삭막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커다란 캔버스와 조각 작품들이 눈에 띄었고 젊은 작가들이 직접 만든 의자와 테이블에 사람들이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믹스커피를 마시며 옆자리에서 누군가가 진행 중인 작업에 대해 한국어로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내용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성수동이 좋아졌고 매주 그 작업실 카페를 찾았어요. 서울은 그저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라고만 생각했는데 곳곳에 이런 느리고 깊은 공간들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이 도시에 대한 애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산도 갔지만 정상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중턱에 있던 작은 책방이었어요. 한남문고라는 이름의 그 책방은 한참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들어서는 순간 마치 다른 시간대에 떨어진 것 같았어요. 사장님은 조용한 중년 부부였고 저는 추천받은 시집을 한 권 샀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 창밖으로 보이던 서울의 풍경이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낯설기만 했던 간판들, 복잡해 보였던 거리, 사람들의 말소리,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저를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느꼈고, 저 역시 그 속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단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왔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젠 조금씩 내가 살고 싶은 곳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운명의 날, 소피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에밀리 축하해, 정식 채용 결정됐어. 우리 팀에서 일하게 될 거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해냈다는 감정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입사 첫날은 여느 날보다 긴장됐지만 회사 사람들은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었고, 업무 역시 제가 미국에서 했던 분야와 닮은 점이 많아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위기는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일정이 많았던 날이었어요. 오전 회의가 길어졌고 어느새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고 있었죠. 팀원 중 한 명이 에밀리 씨, 우리 식당 같이 가요라고 불러줘서 고맙게 따라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 점심시간이 휴식의 시간이자 여유로운 대화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미국 이야기였더라고요. 회사 근처의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이 우르르 자리를 잡고 앉았고, 그 중 한 명이 아주 능숙하게 메뉴판을 열어 빠르게 주문을 했습니다. 고민하거나 망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당황한 저는 무슨 메뉴인지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그냥 옆 사람과 같은 걸로 해달라고 말했어요. 음식이 나오기까지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았고 모두가 젓가락을 들고 말없이 빠르게 식사를 시작했어요. 누구도 말은 없었고 다들 초집중 상태로 먹기 시작했죠. 저는 처음엔 그저 조용한 식사 분위기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라 속도전이라는 걸 금방 깨달았습니다. 한 입, 두 입 먹는 사이 벌써 다른 사람들은 반 이상을 비우고 있었고 눈치가 보여 저도 급하게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한국 음식에 아직 익숙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그날 나온 찌개는 맵고 뜨거웠고 밥도 양이 많았어요. 말없이 허겁지겁 먹다 보니 목에 뭐가 걸린 것처럼 답답해지고 체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괜히 흐름을 깰까봐 억지로 끝까지 먹었는데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고 겨우 진정시키며 거울을 보는데 웃음이 나면서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렇게까지 긴장하며 밥 먹는 건 처음이야. 그날 오후 업무에 복귀했을 때 저를 눈여겨보던 과장님이 다가오셨어요. 에밀리 씨, 점심 너무 빨랐죠? 우리 문화가 좀 그래요.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천천히 드세요. 원래 한국 사람들도 이거 힘들어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 큰 안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도시락을 싸오거나 조용한 날은 혼자 근처 카페에서 여유롭게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가끔은 동료들이 그런 저를 보고 에밀리답다라며 웃어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한국 직장 문화 속에서도 저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점심 전쟁을 치르고 나니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조금씩 한국의 속도에 적응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럽고 벅차기만 했던 그 빠른 템포가 이제는 오히려 익숙해지고 편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기만 해도 한참을 고민했는데 이제는 키오스크 앞에 서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주문을 마칠 수 있게 되었고 배를 누르면 몇 초도 안 되어 직원이 달려오는 시스템에는 여전히 놀랍지만 그만큼 감사함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자주 가는 냉면집이 있는데 그곳은 사람이 서빙하지 않고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 줘요. 처음엔 신기해서 사진까지 찍었는데 지금은 너무 익숙해져서 로봇이 오지 않으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심지어는 미국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다 그 친구가 천천히 커피 주문을 기다리는 걸 보고 답답하다는 말을 할 뻔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그냥 키오스크로 하지.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완전히 한국에 물들었다는 걸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물론 미국도 점점 키오스크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대도시에서는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에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살던 시애틀 근교나 중소도시에서는 아직도 대부분의 매장에서 사람이 직접 주문을 받아요. 특히 지역 커피숍이나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는커녕 카드 결제조차 오래 걸리는 곳이 많았죠. 그래서 한국처럼 어디를 가든 기계로 빠르게 주문하고 심지어 모바일로 미리 주문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겐 그야말로 생활의 혁명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에 와서 정말 좋았던 건
바로 팀 문화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식사를 하든 커피 한 잔을 사든 항상 팁을 계산해야 하잖아요. 음식값의 15%에서 20%까지는 기본이고 계산할 때마다 머릿속으로 금액을 나누고 더하고 해야 했죠. 심지어 어떤 서비스는 팁을 주지 않으면 눈치를 주기도 하고요. 근데 한국은 그게 전혀 없었어요. 계산은 말 그대로 딱 계산한 금액만 내면 끝. 누군가의 친절한 서비스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처음엔 정말 신기했고 지금은 너무 편하고 공정하게 느껴져요. 그런 문화적 차이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이젠 한국의 시스템과 서비스가 제게는 더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놀라고 당황스러웠던 일들이 지금은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한국의 빠르고 체계적인 시스템에 완전히 적응한 지금, 전엔 느끼지 못했던 생활의 효율성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은행 업무도 앱으로 바로 처리하고, 음식 배달도 손끝 하나로 되고, 지하철도 시간에 맞춰 칼같이 도착하니까 하루가 훨씬 알차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 느리고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한국이라는 나라의 디지털과 속도 문화는 제 생활 방식까지 바꾸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실용적인 수준을 넘어 제가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마음을 굳히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시간을 더 잘 쓸 수 있어. 내가 원하는 삶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 그건 단순히 편하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의 질의 변화였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정말 나에게 맞는 곳일까? 그 답은 이미 마음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어요. 네, 여기가 바로 너의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의 삶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낯설고 어렵지만 따뜻하고 가능성이 넘치는 이곳에서 저는 다시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어느덧 6달이 지나면서 저는 이곳의 리듬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조차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질서정연한 모습, 출근길에 마시는 편의점 커피 한 잔, 퇴근길에 반짝이는 한강의 야경까지 하나하나가 더 이상 낯설지 않고 오히려 익숙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점점 제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눈치만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하던 제가 이젠 회의 시간에 자연스럽게 의견을 내고 동료들과 점심 약속도 따로 잡게 되었어요. 생일날에는 팀원들이 작은 케이크와 함께 축하 노래를 불러줬고 그날 저는 정말 가족처럼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받자마자 들려온 건 아버지의 조금 가라앉은 목소리였어요. 에밀리, 요즘 괜찮니? 너도 바쁠 텐데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몰라요. 잠시 뒤 어머니가 전화를 바꿨는데 역시나 기운이 없으셨어요. 괜찮은데 요즘 조금 피곤하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 항상 밝고 활기차던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생기가 빠져 있었고 아버지 역시 말끝마다 기침을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국에 적응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가슴을 꽉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바로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한국으로 잠시 오면 안 될까? 여기서 병원 진료도 받아보고 저랑 좀 쉬다 가요. 정말 좋은 한방병원이 있어요. 처음엔 멀기도 하고 번거로워서 괜찮다 하셨지만 제가 계속 설득을 하자 며칠 후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을 마주한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새 조금 야위신 아버지의 어깨와 피부가 많이 마르신 어머니를 보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유명한 한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료를 받는 동안 원장님께서는 아주 세심하게 부모님의 증상을 살펴보셨고 기혈순환을 돕는 침 치료와 함께 한약도 처방해 주셨어요. 처음엔 어색해하던 부모님도 며칠 후부터는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며 웃음을 되찾으셨고 아버지는 소화도 훨씬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진료를 마친 후 저는 부모님과 함께 서울 근교로 여행을 다녔어요. 남양주의 한옥마을에서는 전통 다도 체험을 하셨고 가평에서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도 하셨습니다. 처음엔 낯설어 하시던 한국 음식도 점점 입에 맞는다며 김치찌개, 된장국을 즐겨 드셨어요. 어느 날 저녁 함께 고등어 조림을 먹으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 너 한국에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와서 치료도 받고 여행도 하고 처음엔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젠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있어서 든든하고 고맙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이셨어요. 정말이지 한국은 사람들도 친절하고 시스템도 잘 되어 있어서 이제 가끔씩 너 보러 겸사겸사 오게 될 것 같아. 이 나이에 새 나라에 와서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게 참 신기하구나.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 깊이 안도와 따뜻함을 느꼈어요. 내가 한국에 온 것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죠.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저도 이렇게 부모님에게 새로운 활력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부모님과 함께 마신 대추차 한 잔의 맛은 어디서도 느껴본 적 없는 깊은 위로의 맛이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새로운 나를 만나고 가족의 삶까지도 따뜻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곳에서 저만의 속도로 하지만 확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거예요. 부모님도 언제든 찾아올 수 있고 서로의 삶을 응원할 수 있다는 그 마음 하나로 오늘도 이곳 서울에서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